두 번째 세션으로 좀 잘 쉬셨어요? 어떻게 잘 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엔에서 비율을 좀 높이라고, ODA 그 비율을 높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GNI 대비 몇 %까지 올리라고 했는지. 자,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정지훈님 맞추셨습니다. 윤재영님 두 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괜찮네요. 0.7%.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쉬는 시간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을 들어와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프로필을 좀 잠깐 이제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워낙에 등장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 과정을 왜 들으시지라고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실제 현업에서도 실제 ODA, ICT 분야에 대한 사업을 컨설팅도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 사업을 구축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제가 좀 더 놀란 거는 제가 또 아시는 분들도 여기 또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잘해야겠다고 또 이렇게 의지가 또 뿜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실제 업무에서 하고 계시는 전자정보나 ICT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코이카에서는 그러면 전자정보나 ICT 사업은 또 어떤 분야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략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공행정에 지금은 ICT 분야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전략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핵심 프로그램은 전자정보를 통한 행정 시스템 현대화를 지원을 하고 행정 서비스 효과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목표와 그 프로그램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그 선생님들이 다 그런 목표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잠깐 보니까 특허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공항공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뭐 해양수산부에서도 계시고, 약간 그런 어떤 시스템들에 대한 실제 이제 구축한 사례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정보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해서 해당 수원국이나 파트너 국가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고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전자정부 구축 사업은 이제 보통은 이제 아웃컴에 대한 또는 아웃풋에 대한 지표들을 보통 이제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마스터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을 하고 액션 플랜에 대한 것들이 채택이 되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아웃컴 지표로 지금 나오게 되고요. 또는 인프라에 대한 사업이 보통 다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프라 구축이 문제없이 다 완료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아웃풋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나오죠. 그러니까 문서라든지 투표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G2G 하거나 전자 조달이나 무역 같은 어떤 기업 업무에 대한 정보와 G2B 또는 특허 출입국 이렇게 대민 업무하는 G2C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웃풋 지표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지표로 가져가느냐 보면은 전자정보 발전 전략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실행 정도, 약간 좀 또는 인프라 활용에 대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그 수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웃컴 지표로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아까 계속 이제 PCP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PCP를 만드실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단순히 아웃풋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아웃컴 지표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경제사회 발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그 수혜받는 계층들의 조금은 더 발전적인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웃컴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PCP 이제 만드실 때는 그 성과에 대한 지표들을 좀 명확하게 좀 넣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ODA ICT 분야에 대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의 2000년대부터 사실 통신 인프라가 깔리고 행정정보화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ODA 사업도. 그래서 지금은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내려갔다가 근본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곡선들이 생기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5년간의 ICT 분야 사업은 그러니까 그 초반에 비해서는 한 192%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 이제 한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2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73건 예상 규모로는 721% 정도의 그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ICT 전자정보 마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어떤 통계치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 정보와 그쵸. 그것도 다 ICT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보건 쪽 마커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농업 또는 스마트팜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분류를 하게 되면 ICT 사업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책 마커는 농촌 쪽으로 농업 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실제로 통계는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 전자정부 사업만 놓고 봤을 때 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8년도 기준 말고요. 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600억 정도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프로젝트 사업 규모는 한 3,6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자정보 ICT 분야는 한 이제 500억 정도 규모로 한 13%에서 지금 현재 한 2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 쪽이 확실히 많죠. 행정정보하기 때문에 많은데 사실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약간 범분야에 대한 ICT 부분이 다 들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전자정보는 행정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의 행정의 효율성인 부분들에 약간 국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분야 차원에서 수혜를 받는 것들이 다 국민이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에 대한 비중을 보면 아까도 어떤 한 지역에 약간 편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계에서도 보시면 전자정보 ICT 쪽도 보면 아시아 쪽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제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이런 그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제 전략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기존에는 어떤 단위 사업들에 대한 그 ICT 요청들이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최근 흐름이 확실히 이제 보안 쪽이 좀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서트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마 그 알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센터를 설립을 해달라고 하는 요건들이 이제 발굴이 돼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들이고요. 아마 지금 특허 정보 원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요게 좀 잘 된 사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그 지식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FS 사업이에요. 아마 이제 특허정보원에서 아마 그 EDCF랑 같이 해서 그 FS 사업으로 컨설팅 발굴을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저희 이제 그 코이카하고 연결돼 가지고 실제 사업이 발굴된 것들이 지금 형성해서 이게 지금 사업이 구축되는 사업입니다. 또 잘 됐다고 보는 것, 이 튀니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달 시스템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1차 사업이 이제 끝난 이후에, 이 튀니지의 조달 시스템이 너무 잘 된 부분에 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전역에 이 부분은 이제 확산을 시키면서 2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은 지속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많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민법원, 그다음에 미얀마는 자동차 통합관리 시스템 이런 현대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그 치안 역량 강화 사업을 3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잘하고 있는 사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 ODA 사업에 대한 사례인데요. 아마 여기 관세청에서 오신 분도 잠깐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업입니다. 관세행정은 저희 우리나라 행정정보, 전자정보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수출하는 가장 볼륨감 있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에서 관세 행정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신속 투명한 관리하고 수출입 업체에 대한 신고를 해서 사실은 세수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구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관세 행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성을 보면은 통관 절차가 단축이 되면서 처리 시간이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도 처리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성과로 유사 사업들이 계속 이제 발굴이 되는 거고요. 네팔 같은 경우에도 관세 행정 사업이라든지 우즈벡의 싱글 윈도우에서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마 지난 교육 중에도 요거 관련해서 아마 이제 더 깊숙이 아마 사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조례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굉장히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니지 사업입니다. 튀니지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공정하게 행정을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전자조달 로드맵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튀니지의 조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은 뭐 당연히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튀니지의 열린정보 파트너십에 그 공공 서비스 개선 사업에 수상도 좀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대표 사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로 저희가 이제 카메룬의 전자 조달 시스템의 2차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이라크에 대한 공공 조달 현대화서 이런 전자정보 사업들에 대한 성과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저희 이제 선거 역량 강화 사업을 대표 사례여서 여기 또 어느 선생님 중에 이제 키르기 쪽에 이 사업을 지금 올해 20년도도 맡으신 선생님이 또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잘 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대표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키르기 공화국,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16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이 대통령 그 선거를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시간에 이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약간 리스크가 되게 좀 있었고요. 거의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도 좀 약간 같이 참여를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선거에 대한 것들은 투명성이 되게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주민증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키르기공화국에서는 그 주민증이 저희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주민증 발급까지 다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개표기를 도입을 해서 뭐 신속 성과 투명성을 향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주민카드에 대한 도입 사업도 이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주민카드에 대한 발급 지원을 통해서 공공행정이나 투명성을 좀 강화한 사업인데 대표 사례로 이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대한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국가에서도 그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미얀마에 구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령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그 법령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API로 이제 주시는 것들을 저희 기관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뭐 받아서 내부적으로도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를 해놔서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미얀마에서도 그런 법령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제처가 이제 기관이 됐고요. 법령 관리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도 수립을 해주시고, 당연히 시스템 개발이나 하드웨어 같은 것들도 구축을 해주시고, 인력 양성도 당연히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공공이 포함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정보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점 협력국에 중점 협력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들 중에서 특히나 전자정보나 이런 통신 쪽, 그다음에 ICT를 되게 요구하는 국가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지만 해당 국에서도 그러한 국가마다 이제 뭐 비전 같은 걸 세울 때 그런 어떤 ICT 요소에 대한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통신 쪽이어서 여기는 스타트업도 되게 많아요.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약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들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어떤 그런 전자정보 사업을 요청을 하는, 통신 쪽 요청하는 것도 많고요. 몽골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 사업들도 되게 발굴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얀마는 뭐 워낙에 말할 것도 없고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어떤 공공행정 분야가 좀 많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고 저희가 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는 신북방 정책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가지고 있는 그 포피에서 환경을 뺀
3P의 디지털에 대한 연결성, 혁신성, 포용성을 다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수원국의 어떤 그런 핵심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은 어떤 PC를 주는 것들, 하드웨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영역의 융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기술들,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서 강화가 되는 것들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발굴 및 기획 시 이제 고려 사항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경험이나 경력들이 많으셔서 사실은 이제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아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도 사실은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현지를 가보거나 또는 이제 그 발굴 단계에서 이제 출장을 가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오신 그 페이퍼를 보거나 할 때 가장 이제 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한국형, 물론 이제 전자정보 사업이나 시스템 사업에 대한 그 전파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인프라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대한 수준에 맞지 않는 사업 발굴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현지 수준에 맞는 시스템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IC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사업을 제외한 무슨 거의 협력이나 프로젝트성 사업인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어려운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스템이 보통 이제 그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에 대한 걸 보면 보통 다 이중화 구성을 하고 거의 지금 현재 저희 한국에서 잘 쓰고 있는 시스템을 가는데, 현재에서는 그게 너무 과할 때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놓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은 발굴에서 구축 이후에 약간 성과의 부분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지 수준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좀 표현을 좀 고민을 좀 해보면, 약간 어떤 그 해당 국가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지표들이 좀 발굴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희도 이렇게 지표화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사업을 발굴을 지금까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15년도에 이제 니아하고 같이 니아트라고 국가정보화 수준진단 도구를 좀 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니아트 툴에 의하면 사실은 전자정보에 대한 부분들의 해당 국가에 어느 정도 그 수준인지에 대한 지표를 개발을 해 주셨고, 니아에서 그 지표 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발굴할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아의 그 니아트 툴은 사실 전자정보에 약간 좀 이렇게 맞춰져 있는 포맷이면, 지금 저희 코이카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행정정보화뿐만이 아니라 이걸 약간 좀 그 범위를, ICT 분야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ICT에 대한 이 범분야를 놓고 보면 농업 정보화, 의료 정보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느 것들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해당 국가의 정보화 수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약간 이런 어떤 표준화된 지표, 유엔의 전자정보 발전 지수라든지, ITU의 그 ICT 발전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지수들하고의 다 매핑 또는 보안 지수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 표준 지수에 대한 지표화해서 해당 국가의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툴을 좀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에 대한 그 구축이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한 홍보 그대로 구현하는 거에 맞춘다기보다는 협력국의 현재 상황이나 업무의 이제 비효율에 분석을 하고 개선 가능한 어떤 요구사항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나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문가들이 나가시는 경우를 보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험치에 의한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해당 협력국의 해당 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ICT 쪽에 대한 구축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맞춰지면
현지 법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업이 발굴해서 형성 단계로 갈 때 이런 법제도에 막혀서 또는 문화에 대한 충돌에 막혀서 실제 사업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현지 조사 같은 거 가실 때는 법제도 문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현황 분석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PR ISP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SDGs에서도 얘기를 하면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강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 지향성에 대한 관리를 좀 해라. 그죠? 성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 어떤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낼 것인가, 어느 부분의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로 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그 후에 운영을 하고 2, 3년 후에 그 성과 평가를 받게 될 때 그 해당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나 영향력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이나 PCP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워낙에 이제 잘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점점 이제 포션을 좀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수원국 쪽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운영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구축을 한 다음에 몇 년 후에 가보면 잘 쓰는 것보다는 잘 안 쓰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그 어쨌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뭐 지원을 해준 게 잘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저희도 사실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좀 이렇게 좀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 안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사업이 한 3년, 4년 정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제 잡혀졌으면 보통은 한 1, 2년 정도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같이 엮어서 약간 그렇게 형성을 한다든지 해서 구축 이후에 운영까지 저희가 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교육 같은 것도 뭐 초청 연수를 하든지 전문가가 파견돼서 현지 교육을 하든지 교육을 하는데 교육은 교육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운영은 또 조금 더 다른 문제여가지고 또는 그리고 프로젝트가 이제 개발이 끝나고 나서 아마 서비스가 오픈이 된 이후에 사실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지속 가능하게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버퍼들을 조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 형성이나 그 기획 단계에 좀 넣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무상원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제개발협력 사업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국사협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절화, ODA에 대한 무상원조에 대한 분절화가 되게 좀 심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7년도 기재부에서도 이런 파편화된 어떤 ODA 사업이 약간 그 사업 형성 과정에서 중복 투자가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는 사실 이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라고 여러분들 정부 부처 사업 제안을 하시면 맨 마지막에는 무관협에 가가지고 이제 심사받고 거기서 이제 예산을 받으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시잖아요. 그런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 발굴에 대한 중복 방지, 조정 기능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사협에서는 18년도 12월에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복을 좀, 방지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중복으로 나가는 부분도 방지하자. 그러니까 사업 발굴 형성에서 각 어떤 기관이나 부처에서 하지 말고 약간 협업을 해서 좀 시너지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국사협이 좀 발족이 됐습니다.
아마 참여하는 기관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사업, 국사협, 협의체는, 저희 우선은 일대 회장으로 이제 추대되신 분, 저희 코이카 이사장님이시고요. 지금 EDCF의 이제 부회장직을 또 맡고 계시는 회장단이 있고요. 각, 지금 교통, 인프라, 교육, 환경, 농업, 뭐 등등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간사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 기관이 있고요. 한 54개의 참여 기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잘 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약간 조금 계속 이제 참여만 하시는 기관들도 있고 약간 좀 편차가 있는데 우선은 교통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여기 참여기관에 ICT 분야가 좀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 참석해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ICT 쪽 업무에 좀 참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2월에 이제 국사협이 만들어지고요. 19년도에 이제 1년 정도 운영을 해본, 운영에 대한 성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합적으로 개발 협력을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거나 큰 엄브렐라 안에서 좀 같이 융합을 해서 ODA, 브랜드를 한국의 어떤 ODA에 대한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방침을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융합 ODA, 패키징형 ODA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전문성에 대한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기관들 역량을 ODA 사업하고 결합을 해서 협력국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하자. 그리고 국내 기업을 해외로 진출하게끔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제도로 활용하자. 뭐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좀 맞춰지고 운영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의 형성조사가 19건 정도가 있었고요. 참여 기관들이 프레스2가 이제 국제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재화된 보고서도 작성을 해주셔서 ODA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나 사업 기획에 대한 경험도 같이 습득을 했다라고 하는 운영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공공기관들이나 부처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저희가 코이카에서 한 5번 정도 지원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ODA 분절화가 이제 코이카는 어쨌든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개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에서는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융합을 해서 이제 개발 전문 기관에 대한 융합의 장을 만든 게 국사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예산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융합형 공동 ODA 사업에 대한 발굴, 형성을 보시게 되고 있습니다. 국사협이 작년에는 지금 간사기관을 통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을 형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예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모는 2단계 공모가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은, 현지조사를 하기 위한 공모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8월까지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제출을 받으려고 지금 이제 홈페이지는 띄워놨고요. 아마 이제 돌아가셔서 다음 주 14일쯤에 제가 ICT에 대한 부분들을 국사협에 대한 설명회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좀 받아가지고 관련된 메일은 좀 보내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내부에 대한 공모 심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형성조사가 이제 추진되고 납니다. 그래서, 추진되고 나서 PCP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2단계 공모 심사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공모가 되면 PCP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상세의 기획조사 설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를 위한 PD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관협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실제 참여 기관이 해당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오너십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지금 제가 했던 것들 중에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곳에서 같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존처럼
그냥 각각의 기관들이 개별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는 사업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정부 부처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양자형으로 수원국에서 총괄기관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가 특허정보원인데 보통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수원국으로부터 PCP도 받고 정부 부처 통해서도 제안 사업으로 제안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는지 절차상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차이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그 특허정보원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다 들리시는 건가요? 질문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제 국사협에서 기존에는 왜 정부 부처 사업 제안은 그러니까 기관에서 부처로 올려서 부처 이름으로 이제 같이 공동 발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근데 국사협 프로젝트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참여 기관으로 들어와 계시면 거기에서 제안을 하시면 직접적으로 사업을 이제 공모 형식으로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하고는 좀 관계가 없이 그냥 참여 기관으로 참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프로젝트 사업에서 정부 부처 제안 사업으로도 하시게 되고 또는 수원국으로부터 이제 받으셔서 양자 접수 받으셔가지고 추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절차상이 다르냐라고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발굴 형성 단계에서 하시고 나면 어쨌든 이게 지금 ODA 무상원조기 때문에 이 한 다음에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면 무관협에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프로세스는 동일하게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혜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민간협력 사업하고 혁신적 개발 협력 프로그램 중에 IBS 구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고 기업 기준을 봤을 때 두 사업의 유형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두 사업의 유형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민간협력 사업은 사실은 이제 공모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에 대한 주제를, 혁신적 그 개발 협력 프로그램도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 공모 주제를 좀 줍니다. 근데 민간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가 공모 주제 자체가, CTS 사업, 사회 공헌 활동 사업이 조금 더 그 포션이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의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혁신적 그 개발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위주로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모를 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선영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건보 그 평가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하세요. 그 바레인에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해보셨고, 그러니까 그 보건의료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되게 어려움이 좀 많으셨다고 합니다. 개도국이 아닌 국가에도 관심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건의료 시스템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시고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가지고 있는 코이카하고 연계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가 수행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고 하십니다. 다께 그 수원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 원조로 코이카를 연계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불가능하다면 계획 수립이나 성과 지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DA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아까 4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수원국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적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불가하다면 이제 계획 수립이나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자문,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요거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자문하는 그 지역 부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IC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지호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사협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자격 조건을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선은 국사협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자격
우선은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잠시만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쭉 봤을 때는 다 자격 조건에 포함이 되시는 걸로 신청 자격이 포함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 이제 의거한 지방 공공기관이거나 또는 이제 그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기관, 연구기관들이잖아요. 그리고 연구기관에 부속된 기관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또 기타 다른 법률에 직접 설립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경우에는 국사협에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안내는 또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의사를 좀 밝히시면 되는데요. 금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신청 포맷이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자격 조건이 맞으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번 이제 요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뭐 국제개발 협력 쪽 멘토링을 하게 되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우선은 처음에 이제 그 국제개발 협력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ODA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용어도 제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선은 이제 저한테 컨택 포인트 제가 개인정보 동의서 활용 등도 다 써드렸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분야별로 맞게 이제 매칭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코이카에 이제 교육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전문가 과정을 또 하고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ODA 그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들으시면 좀 그 ODA 사업을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발굴 형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업을 발굴 형성을 해서 하는데 실제 그 예산을 받기 위한 중간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PCP를 이제 처음에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거가 이제 심사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 프로세스가 또 진행이 되는데 PCP가 작성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풋이나 아웃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것들은 금방 쓰실 수가 있으신데 담당자분들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아웃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자문들에 대한 요청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 그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에 리아 쪽에서다가도 잠깐 이제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실제 기재를 하는 보고서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교육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코이카에서는 그 정보부처 사업 제안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약간 컨설팅처럼 하는 또 봐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락을 해주시면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사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제 국사협을 통해서 사업을 이제 발굴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시는 건 공공기관 쪽에서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발굴이 돼서 실제 사업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예산까지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예산이 그러니까 기존에 19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그게 바뀌어서 참여기관한테 다 그 예산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모를 하셨는데 이 프로젝트의 예산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그 10억이 실제로 반영이 되면 그 10억이 그대로 사업비로 이제 해당 참여기관한테 드리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실은 참여기관이 발주 프로세스를 받아서 리딩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되죠. 보통 우리 왜 PM하고 PC라고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PM은 보통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거를 PM이라고 하고 실제 그거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하는 건 P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PM 역할을 보통은 참여기관들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그러니까 전문가로 이제 저희도 약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기관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리 사전조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선점하기 효과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 사업, 부사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꼭 민간하고 같이 안 하셔도 기관끼리 하셔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약속된 시간이 다 된 걸로 보이고요. 하여튼 저희 한 2시간 가까이 그 교육 받으시느라, 그리고 4일 동안 이제 교육 받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ODA를 통한 이제 지구촌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잘 기획해서 실행해서 세계가 좀 빈곤 퇴치 또는 경제사회, 디지털 경제에 좀 부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